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소설을 쓰면서 작은 출판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가끔 시도 쓰고 시나리오도 씁니다. 예, 출판사 대표님으로 또 작가님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존경스러운 점은 직장인으로서 사회활동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신춘문예도요, 직장인 신춘문예로 등단을 하셨더라고요. 네,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이어나가신 이야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직장 생활을 아주 오래 했어요. 이제 법률 사무원으로 일하다 보니 아무래도 힘든 소송에 관련된 일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파산까지 하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그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좀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직장인 신춘문예라는 공모전을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딱 그 순간에 정말 가슴이 뛰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고단한 직장 생활의 피로가 이 안으로 바뀌는 마법이 되었어요. 그래서 등단작인 대리인도 제 직장 생활을 체험으로 한 경험들이 모티브가 되어서 이제 그 신춘문예에 응모하게 되었어요. 육아와 직장인 두 마리 토끼도 잡기가 쉽지 않은데 글을 손에서 놓지 못한 운명이랄까? 글이란 작가님께 어떤 의미인가요? 네,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매일 일기를 썼어요. 책 읽고 글 쓰는 것이 좋았어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제가 다니던 학교 가톨릭 재단의 학교였는데 해마다 가을이면은 그 국화 전시회에 맞춰서 이제 시화전을 했어요. 그때 제가 최초로 만든 책이 파문이라는 시집이었는데, 그 파문이라는 제목이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나비의 몸짓으로 파문을 일으켜서 오늘날 제가 이렇게 출판사를 하고 소설가가 된 것 같아요.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제게 글이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제 인생의 중심축이고 저를 지탱한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 글을 읽어보면요, 정말 정도를 걷는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글을 대하는 자세가 올곧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 대리인이라는 소설은 어떻게 나오게 됐나요? 소설 대리인은 제가 직장에서 체험한 직간접 경험이 많이 담겨 있어요. 처음 소설을 시작했을 때는 창작이 너무 어려서 많이 고민하다가 법률 관련 일을 하면서 만난 여러 군상을 소설로 써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쓴 작품이 이제 교수님과 처음 합평을 받았는데, 교수님이 보시더니 이 소재가 괜찮다고 그러시면서 잘 다듬어서 대표작으로 만들어 보라고 이제 조언해 주셨어요. 왜냐면 소설가들의 소재가 거의 한정적인데 비해서 폭이 좁고, 그런데 직장인의 체험에 담겨 있는 그 다양한 주제의 글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용기를 얻어가지고 직장인 신춘문예에 응모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직장인 신춘문예가 그 어떤 신춘문예보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 단순히 글만 쓰기보다는 사회의 한 톱니바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틈을 쪼개가지고 글을 쓴다는 게 굉장히 보람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직장인 신춘문예가 역사가 어떻게 되나요? 몇 년이나 됐죠? 직장인 신춘문예가 예. 그 투데이 신문에서 주관을 하고 한국 문예창작 21이라는 데서 주관을 하는데, 물론 한국문예협회에서 후원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로 10회째예요. 10회째인데 갈수록 굉장히 좀 호응도가 높아지고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현직 직장 생활을 하면은 누구든지 응모할 수 있어요. 선생님 말씀 중에 소설은 황홀한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글이 딱 와닿았거든요. 글을 쓰시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거예요? 작가가 만든 인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실전하는 주제를 잘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어려웠어요. 특히 단편소설은 짧은 분량 때문에 사건이나 인물에 초점을 맞춰 간결하게 써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캐릭터나 은폐된 주제를 담아내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도 그 점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더 공부하고 책을 읽어서 내면의 인식과 지혜를 쏟아부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이 대리인이라는 소설의 메시지가 좀 묵직한데 비해서 담담하게 쓰셨더라고요. 그 소설 속 인물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거는 제가 그 직간접적인 체험이 담겨 있는 작품이어가지고 거의 나오는 인물들이 실존하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경험담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근데 이제 대리인이라는 작품은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의 공평이나 뭐 정의보다도 그 위에서 군림하는 그 돈의 이력, 비리 이런 것에 절망하는 법률 사무원의 애안을 다룬 그런 작품이에요. 선생님, 그 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거의 10년에서 한 15년 이상 했었어요.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도 보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걸 작품으로 한번 써봐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 그 법률 사무실이 있는 법조타운에 큰 대형 수족관이 있어요. 수족관에 이제 수족관 안에 상어가 있는데 상어는 잠시도 멈추면은 안 되거든요. 그게 마치 그 어떤 제 자신의 멈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그 상어 이야기야 이제 그 담원의 이야기를 병치시켜서 소설적으로 형상화시켰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다면 익명으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천안함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네. 그 천안함 사건 산하원 용사 중에 보상금 문제로 이제 한때 시끄러웠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제가 맡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키우지 않은 엄마가 보상금을 받아가는, 법적으로 이제 자격이 되니까 받아가는 건데 그 사건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 인간관계가 법까지 끌고 왔다면 막장까지 온 건데요. 그래서 법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인간의 민낯을 많이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정말 굉장히 좌절을 많이 느껴요. 이게 인간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선한가? 악한가? 이런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한강 작가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읽은 내용이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인간은 원래는 선하지 않은 존재인데 이제 살아가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게 선으로 회복되는 인간인 것 같다고. 그래서 작가들도 사회를 정화시키는데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글을 쓰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선생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나요? 그 흔히들 살아온 삶이 소설 몇 권은 될 거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저 역시 인생에 굴곡이 많았어요. 그런데 삶의 길목에서 넘어질 때마다 가장 저희 힘이 되어준 것은 역시 문학이었죠. 넘어진 채로 엎드려서 일기도 쓰고 책도 읽고 그러면서 방법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다시 회복이 되었고 스스로 일어서게 되더라고요. 살면서 가장 보람된 점은 인생 이막인 늦은 나이에 소설가로 등단하게 된 점입니다. 직장인 신춘문예 덕분이었지요. 저를 심사해 주신 분이 근지혜 소설가님이셨는데 그분의 말씀처럼 작품도 운명이 있는 것 같았어요. 직장인 신춘문예였기 때문에 모든 게 제가 돌이켜보니 인연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특히 보람이 있었던 일은 시상식 날 제가 프랜스 센터에 올라가니까 저희 구순의 친정 아버님이 맨 앞자리에서 꽃다발을 들고 앉아 계셨어요. 그때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글 쓰는 걸 많이 응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등단하게 되는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이 아무리 픽션이라도 작가는 세상을 정화시키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대부분 저희 작품들이 사회적 이슈가 있는 작품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독도에 관한 글이나 재난소설 많이 썼는데 재난소설인 산불이라는 작품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감독님과 영화를 생각하면서 시나리오까지 쓰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저는 예술이 사회에 전하는 파급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또 지금도 집필 중이시죠? 네네. 지금 쓰고 계신 글이랑 앞으로 또 지금 연말인데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등단한 지 5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 개인집을 못 내서 망설이다가 작품집을 낼 생각이에요. 어떤 소설, 단편소설 모음집인가요? 네네네. 네. 단편소설 모음집하고 장편 하나 지금 집필 중인 게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좀 시나리오 쓰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왜냐면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공모전 하는데 이제 장편 영화 응모해 보겠다고 뭐 감독님이랑 같이 산불 작품을 작업하느라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고 제가 119 문화상으로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직장인 신춘문예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직장인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직장인 신춘문예는 그야말로 직장인들을 위한 신춘문예이기 때문에 직장에서 우러난 체험으로 쓸 수 있다는 게 그 무엇보다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인 신춘문예에 많이 응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가님도 네. 좋은 일 많이 하실 아닙니다. 입양에 관한 그런 책도 쓰셨는데 저도 입양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정말요? 네네. 그래서 네. 입양 소설도 단편집에 한두 개 있을 생각입니다. 선생님 단편 제가 읽어봤거든요. 네네. 예전에 제가 시를 썼어요. 시에서 모티브를 얻어가지고 쓰려고 생각하는 게 한 편 있긴 합니다. 지금 마치려다가 조금 덧붙여 하게 됐는데요. 네. 선생님은 왜 입양에 관심 갖게 되셨어요? 캐나다에 친구가 있어요. 은숙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입양된 입양의 아들을 위해서 한국 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한국 학교를 차려가지고 하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저한테 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캐나다 부부가 한국 어린이를 하나 입양해가지고 잘 키우고 있는데 동생을 다시 입양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먼저 입양된 아이가 이왕이면 한국 아이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아이를 입양하러 나온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같이 나오지 못해서 좀 도움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며칠 있으면 입양 절차를 다 받아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들어간대요. 근데 그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잘 키워주겠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친모한테 아기를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하니까 안 만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물론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한국인들이 입양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어떤 보호 대책이나 입양 후에까지 돌보는 그런 시스템이 많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입양 소설을 많이 관심 가지고 쓰게 됐어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천륜이라고 하는데 친엄마는 당시 아기는 만나지 않았지만 헤어진 아기나 부모나 그렇게 해서 인연이 딱 끊어지지 않고 가슴에 후유증이 남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모두가 관심 갖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더 고마운 게 입양한 캐나다 부부들이 저한테 지금도 메일을 보내요. 애기 사진이랑 이제 한국 문화나 교육 이런 거를 잘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게 너무 고맙고 가슴 뭉클해요. 그렇게 또 좋은 가정에 잘 입양돼서 잘 자란 이야기도 들으니까 가슴이 좀 훈훈해집니다. 그렇지만 모든 입양이 다 좋은 가정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조금 더 항상
잘 살펴보고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배 작가님 굉장히 존경해요. 그런 아니, 진짜 앞서서 그런 걸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 한국인의 한 사람으로서 엄마로서 감사드려요. 선생님도 아이를 키우셨고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이 굉장한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입양을 해주신 분들도 너무나 훌륭하고 저희들에 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해주셔서 대단한 분들이시지만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그 입양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좀 무모하게 많이 이루어진 점, 특히나 80년대에 일어난 그러니까, 그 네. 사건이 좀 많이 부끄럽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글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같이 만나 뵈어서 너무 영광스러웠고요. 제가 또 영광입니다. 앞으로 또 선생님 다음 작품, 다음 영화 다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